요술사과. 어떤 임금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은 중환병에 걸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의사는 묘약을 쓰지 않는 한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금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아울러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포고했다. 먼 지방에 3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동정하여 어떻게든 3사람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고자 상의했다. 한 사람은 요술 담요를 갖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요술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 그리하여 3사람은 요술 담요를 타고 왕궁으로 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했다. 그러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모두들 매우 기뻐했고 임금은 잔치를 베풀어 새 사위를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자 3형제 중 첫째가 말했다. 내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가 말했다. 요술담요가 없었다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가 말했다. 만약 요술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이 임금이라면 3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여 공주와 결혼시키겠는가?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담요를 가지고 있던 자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고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자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는 사과를 줘버렸으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공주를 위해 줘버렸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땐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어진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이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어 아무래도 아들을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썼다. 유서는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주되 다만 재산 중에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오직 하나만 아들에게 주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아들에게 부친의 사망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대단히 놀라며 슬퍼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들은 앞길이 막막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랍비의 집에 찾아가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불평을 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아닐세. 자네의 아버님은 아주 현명했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에 아들이 말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가 말했다. 자네도 자네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당신 같으면 이 유서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랍비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친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전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함부로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네.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기뻐서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아들이 말했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젊은이는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하나만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부친의 애정어린 현명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젊은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실을 깨닫고 랍비가 말한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속담이 되어 나이 든 자의 지혜는 당할 수 없다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 포도원.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에 서서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좀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3일간 단식을 하여 살을 뺀 다음 가까스로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가 실컷 먹고 나서 막상 포도원에서 다시 나오려고 했을 땐 배가 불러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3일간 단식하고 몸에 살을 뺀 후 빠져나왔다. 그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배고픈 것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게 되었군.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 죽을 때도 똑같이 벌거벗은 채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 선행, 이 세 가지를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도자. 뱀이 있었다. 그런데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머리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는 언제나 너의 뒤에만 붙어 다녀야 하고 네가 늘 나 대신 의견을 말하고 갈 곳을 정하는가? 이것은 아주 불공평하다.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따라만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만 하는구나.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해줄 두뇌도 없지 않는가.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는 것이다. 꼬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어떤 독재자도 어떤 억압자도 모두 말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지금부터는 네가 내 역할을 해라. 그러자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러나 곧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머리가 여러모로 애쓴 끝에 간신히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잠시 후에 꼬리는 가시가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초조해하면 할수록 더욱 덤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머리에 도움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가시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꼬리가 또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뱀은 두렵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와 같은 사람을 고르고 꼬리 같은 자를 골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명한 행동 3가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병이 났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나의 죽음을 알려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거든 내가 가진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되어 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죽고 유대의 예법에 따라 매장되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고 예루살렘에 심부름꾼이 보내졌다.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아버지가 죽은 마을의 성문 근처까지 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죽은 집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집을 알리지 말도록 유언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지고 지나갔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우고 나무를 산 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죽은 집으로 그 나무를 가져가자고 말하고는 그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나는 나무를 살 생각이 없소 라고 말하자 나무꾼은 아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기쁘게 맞고서 저녁을 준비해왔다. 식탁에는 오리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과 그의 아내, 2 아들, 2 딸 등 7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자, 음식을 모두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므로 당신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오리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의 오리는 2 딸에게 주었고 주인 부부에게도 오리 1마리를 주었다. 2마리의 오리는 그가 가져갔다. 이것이 2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아주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들은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2 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2 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3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성을 내며 당신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한단 말이오? 당신이 오리를 나눌 때는 그래도 기다려 보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 라고 큰소리 외쳤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시켰으므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과 부인과 오리 1마리로 셋, 2 아들과 오리 1마리로 셋, 2 딸과 오리 1마리로 셋, 그리고 오리 2마리와 나로 셋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합니다.
또 당신은 이 집의 첫째가는 가장이므로 닭의 머리를, 또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갖게 하였습니다. 두 딸에게 날개를 준 것은 이제 날개를 달고 좋은 집으로 시집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빨리 내 부친의 유산을 주십시오.